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최근 서울시 아파트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뒤 한 달여 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한 달 반 만에 확대 부활했습니다. 정부는 거래량이 급증하고 갭 투자가 증가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면서 서울 강남과 송파는 물론 전에 빠졌던 서초와 용산까지 4개 지역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개구 아파트 2,200여 곳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선 토지거래를 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의 토지거래가 금지됩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토어제 위반 및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 확산 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출도 옥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 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고 수도권 가계대출 총량 모니터링 추가 및 대출 관리 강화, 주택 구입자금 출처 수시 조사와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한 검증도 강화합니다.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초기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을 도울 법령 개정과 행정 지원,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후속 대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니 몸조심하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거친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 불법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먼저 민주당 분위기부터 살펴보죠. 발단은 이재명 대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발언이었죠. 네,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진행된 아침 지도부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정조준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건 직무유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도 될 수 있으니 몸 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장을 날린 건데요. 이 대표는 아울러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저녁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밤 9시부터는 비상의원총회도 잡혀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자 연일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인데요. 당내에선 헌재 평의가 길어지는데 불안한 기색도 역력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고리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거듭 압박하는 것도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대행이 내란 공범도 아닌 내란 주범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후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최 대행 탄핵안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네, 여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테러리스트에 빗대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가해 협박죄 현행범일 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했으니 내란 선동죄에도 해당한다고 맞받았습니다.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야당이 이토록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요하는 배경에 헌재로부터 어떤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닌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대비해 테러를 구척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도 제기했는데요. 이렇게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재 탄핵 심판 선고와 본인 재판 결과에는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도 내부적으로는 헌재 평의 상황과 선고기일 지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선 헌법재판소를 향한 메시지를 최근 자제하는 기류입니다. 탄핵 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이제는 헌재 결정을 지켜볼 시간이라는 건데요. 여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 이견 때문에 평의가 길어지는 건 분명해 보인다며 여당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신호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당내 일부에선 탄핵 심판이 각하될 거란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적 하자를 고려할 때 각하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이 조급증에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순길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쌓인 헌재를 향한 물신이 국민적 저항으로 표출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하는 거로 보인다며 각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다만 희망하는 건 기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질지가 오늘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전례를 고려하면 오늘은 기일을 지정해야 금요일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오후 평의 이후에도 별도의 고지가 없다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아직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거죠? 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 평의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또 전례를 보면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사흘이나 이틀 전에 선고 계획을 양측과 언론에 알려왔습니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방호 강화나 인근 학교 휴교 등을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면 선고 하루 전 기습 통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로써 선고 가능성이 큰 날로 꼽혔던 내일과 모레 가운데 남은 선고 후보 날짜는 모레, 즉 금요일 뿐인데요. 이날 선고하려면 오늘 평의 뒤에는 선고 날짜가 발표돼야 하는 상황이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 기일이 고지되지 않는다면 탄핵 심판 결론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저녁까지 별다른 공지가 없다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사실상 넘어가게 됩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주 이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현재 적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관들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온갖 추측을 담은 일부 사설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가 펴지고 있고 그만큼 혼란도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우선 재판관들이 이번 사건의 결론, 즉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구두로 서로 공유하는 평결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선고 당일 직전보다는 며칠 전 미리 평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나올 때 한 총리 사건 선고 날짜도 함께 공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두 사건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인데요. 한 총리 탄핵 심판의 핵심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등에서 한 총리가 한 행위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지 여부인데, 국무회의의 적법성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를 가르는 중대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 사건을 다른 날 선고할 경우 헌재의 판단이 미리 공개되는 셈인 만큼 같은 날 선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은 탄핵 찬반 집회로 갈라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인근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헌재 정문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복귀를 기도하며 108배를 올리기도 하고 릴레이 발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앞에 천막과 텐트를 치고 선고일까지 밤샘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찬성 측도 인근 광화문 천막 농성장을 중심으로 집단 단식을 하는 등 집회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59분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 파면을 기원하는 159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는 비상행동 주최로 동십자각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연 뒤 종로 2가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헌재 주변 경계도 삼엄해졌죠? 양쪽 시위대 충돌 우려에 경찰도 헌재 앞에 바리케이드를 여러 겁 두르고 안전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는 헌재 반경 100m 내 출입을 모두 막아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방침인데요. 선고를 앞두고 기동대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일에는 가용한 경찰 인력을 총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전국에 기동대 2만여 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는 집단 휴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학칙대로 엄정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요. 의대생들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오늘 의과대학에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합의한 안건들이 무엇인가요? 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반려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한 대학 총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각 대학이 휴학계 반려를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장들은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 의대생 복귀의 기준은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미 전북대와 조선대 등이 휴학계를 반려했는데 총장들이 합의를 이루면서 전국 모든 의과대학에서 집단 휴학계 반려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집단 재적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편입학으로 결혼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학들도 있다고요? 네, 일부 대학이지만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대생 미복귀로 인한 대규모 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자 각 대학이 이를 메우기 위한 대비책으로 편입학을 검토하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학에 결혼이 나오면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왔다며 일반적인 처리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재적 처리를 하던지 편입학을 허용할지는 대학 자율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늘 의대 총장들은 긴급회의에서 편입학과 관련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선우 대한의대 의전원 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대부분 의대생이 돌아가도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대학이 학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한다면 학칙상 적법한 휴학계를 제출한 부분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가 오는 21일을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면서 이번 주 후반이 의대생 복귀 여부를 짐작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는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이어졌지만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추위가 풀릴 전망입니다. 다만 기온 상승과 동시에 내일부터는 초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추 기자 연결해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아침에는 꽤 춥던데 이제 추위가 풀린다고요?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9도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 눈비를 쏟은 저기압은 동쪽으로 물러났지만 북극발 한기는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인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기준 서울 기온은 6.9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나흘간의 꽃샘추위가 점차 풀리는 건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서울 등 내륙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의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당분간은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가 계속될 걸로 보이는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공기질이 나빠진다고요? 네, 기온이 점차 오름과 동시에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걸로 예보됐는데요. 중서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밤부터는 다른 지역까지 농도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초미세먼지의 영향은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되면서 당분간은 탁한 하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혼돈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헌재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정치권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6분의 재판관이 의견 일치를 봤다면 이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그 6명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겁니다.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이 풀려나고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입니다. 예, 헌재가 결론을 이번 주에는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아직은 선고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헌법재판소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그 단계에서는 변호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그 변호인의 변호권까지 침해한다고 비판받을 정도로 굉장히 속도를 냈지 않습니까? 예. 뭐 증인들의 신문 시간을 제한하기도 하고 뭐 초단위로 제한을 해가면서 또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좀 해명을 하겠다 그런 발언 기회도 박탈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증인 신문 신청을 하면 그것을 막 저지하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는 형사소송법상 그것을 당사자가 법정에 와서 설명을 해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해야만이 증거 능력이 있는데 그것도 증거 능력도 없는 증거를 막 채택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는 대외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빨리 해서 국정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감감무소식이고 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평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느니 무슨 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헌법재판관들이 뭐 8대 0으로 만장일치 결론을 낼 거다는 민주당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어지고 현재 탄핵 심판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쉽게 말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서로 간에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고 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 내지 쟁점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쟁점 정리가 되어야 평의를 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표결을 통해서 몇 대 몇으로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각하를 하든 이렇게 되는데 그 단계조차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예. 저는 헌법재판소가 졸속적으로 이 심의를 하고 심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증거관계 자체가 지금 불투명해서 사실관계 확정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변론 종결을 해놓고는 정작 선고를 못하는 단계에 왔다고 보고요. 예. 이런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지금 쟁점 정리가 아직 안 돼서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복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바보들일까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바램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램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그럴듯한 근거들을 갖다 붙여서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데요. 국민의힘 쪽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졸속 재판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그런 말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적어도. 지난주에 선고가 나왔다 그러면 다소 빠르고 졸속이다라는 주장이 가능했을지 모르나 적어도 이번 주에 나오면 더 이상 졸속이라는 비판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서 설령 다음 주로 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졸속이 아니고 오히려 이 결과가 빨리 나와주는 게 국가적 혼란을 줄이는 이런 길이다라는 부분으로 전 뜻이 모아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시점쯤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오늘도 평의가 진행 중인데 뭐 오늘 발표를 할지 혹은 다음 주로 넘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야의 반발이 최소화되는 시점쯤으로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평결을 그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런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나서 극우의 반발이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서부지법을 폭도들이 사실 장악하고 부수고 그런 짓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국민들의 분열을 더 이상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시기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저희들의 희망 섞인 예측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나오는 어떤 추측, 어떤 예상들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근거가 없는 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졸속이란 말은 제가 심리를 졸속으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를 천천히 충분히 했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변론 기일도 한두 번 더해서 심리하고 그래서 충분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사전에 교감도 이루고 의문 나는 사항을 물어보고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졸속심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와서 지금 변론 종결하고 아직까지 선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졸속심리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극우 이야기하는데 아니 지금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사생결단으로 머리 깎고 단식하고 하는 극좌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자꾸 극우하면 극좌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빌지 마시고요. 반론 있으신가요? 졸속 주장을 했던 것은 국민의힘의 일관된 모습이었었고 서부지법 폭동 이후에 잠시는 잦아들었으나 헌법재판소 처부수자라는 말을 공식적인 지위에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졸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인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고가 지금 애초보다 조금 지연되면서 예측과 조금 달라지면서 이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고 평의는 지금 진행 중인데 공식적으로 명확히 어떤 쟁점 때문에 저희가 지연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선고기일이 적어도 오늘 공지가 돼야 금요일 날 선고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예측을 못하죠. 지금 현재 평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평의 끝나고 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전전날 오후 5시 몇 분에
5시 40분쯤에 예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빨리 한다라는 것은 졸속이 아니라 혼란을 그만큼 줄여준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께서 이견이 있다면 이견을 빨리 모으시고 정리를 해서 적어도 이번 주는 안 넘어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헌재를 향해서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헌재 압박은 사실상 여당이 좀 많이 해왔는데 지금 이제 야당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근데 이제 신속한 판결은 저희들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뭐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도움이 되니까 저런 주장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변론이 재개되고 그리고 증거조사를 새로 해야만이 그분도 판결 선고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변칙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한 달 가량 걸려야 증거조사를 다 마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는 뭔가 달라요.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현재 헌법재판소 내부에 그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즉 탄핵을 인용하려고 하는 재판관 수가 6명에 미달한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 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뭔가 그 민주당 측하고 교감이 있어서 저러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철규 변호사는 지금 민주당 측의 그 탄핵 대리인단이 김희수 변호사와는 사실 직장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연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쪽으로는 판결 선고를 빨리 하라고 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지금 현재 선고했다가는 탄핵이 기각될 것 같으니까 빨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저렇게 사생결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선고가 늦어지면은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다라고 이제 글을 올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 이것과 똑같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혼란의 연장이 된다라는 뜻으로 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이 이제 그 김용민 의원의 해명인데요. 아마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신속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는 것이 마치 그 판결을 끌고자 하는 뭐 이런 의도처럼 보인다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3월 26일 날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 전에 얼른 하는 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되니까 너무 신속하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저러한 주장들이 다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좀 바꾸지 마시고 일관되게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모습으로 접근하시라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제가 일관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의원의 주장이 서로 다른 거죠. 한쪽에서는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그 최상목 대행을 강력히 경고를 한다면서 오늘 이제 시한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 최후 통첩을 여러 번 했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하루빨리 선고를 해라. 즉 자기가 지금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26일로 잡혀 있고 이것이 당연히 그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럼 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국민권이 완전히 박탈되어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고 결국은 후속 재판들이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부터 시작해서 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뭐 그런 사건들. 그러면 교도소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엄청나게 지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선고를 하면 탄핵이 기각될 것 같다는 또 다른 두려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이 안 되는 게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것은 의무예요. 헌법을 지켜라 이겁니다. 법은 국회에서 300명에서 만들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안 지키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헌법을 지켜라 라는 촉구인 것이고, 그 다음에 탄핵은 별개인 겁니다.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됨으로 인해서 시간이 끌어진다라는 결론을 냈으면 진작 임명했겠죠.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하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잠시 반론을 하는데요.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지금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선고되면 무조건 기각될 거라는 건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이나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최상목 대행도 자기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장에 반해서 헌법재판관을 무려 2명이나 임명해 두었는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그분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두는 것이 그게 맞아요. 헌법재판소가 빨리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언제 될지 모르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제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좀 빨리 하라고 그것도 이야기하세요. 잠깐만, 제가 해야지 공평합니다. 한덕수 총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저 참고 들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대행이 권한을 이용해서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덕수 총리가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면 법이 왜 존재합니까? 왜 권한대행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야말로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의견이 좀 갈리면서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현장 최고위를 주재를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가 있으니까 몸조심하라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발언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게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네, 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 이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냥 잘 들었죠. 뭐 원래 저런 분 아닙니까? 형수님한테도 쌍욕하고 자범 수준으로 전과도 많고 그런 분이 늘 저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다만 최근에 분위기가 좋으니까 조금 참고 계셨을 뿐인데, 그럼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추측이 되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가오는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뭐 대장동, 백현동 오만 사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징역 그 형을 선고를 얼마를 받을 건가 생각하면 또 그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부지사던 그 부지사의 선고형이 9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주범이 지사인데 이걸 생각하면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완전히 비이성적으로 이성을 잃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딴 자리도 아니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민주당은 오늘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성을 좀 되찾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복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군사 반란에 해당되는 계엄에도 가만히 있고 서부지법 폭동에도 가만히 있었던 국민의힘이 작은 흠거리 하나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기회 잡았다 이런 모습인 거죠.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고요. 전체 그 발언이 이제 모두 발언 준비된 발언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추가 발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헌법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자가 헌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최상목 대행은 현재도 현행범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현행범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다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인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여기에 단 한마디 몸조심해라. 요 단어만 뺐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발언인데 몸조심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표현에 있어서 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만 계엄도 방조하고 군사 독재로 회귀하려고 했던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눈 감았던 집단이 이런 작은 단어의 실수를 가지고 신났다라고 아우성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 어떻게 생각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헌법을 안 지킨다고 뭐 무슨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재판을 무려 11개 제목으로 재판을 5개나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이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시고 자기 저 재판도 좀 잘 받으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몸조심하라 이게 뭡니까? 저 뒷골목에 불량배도 그런 소리 요즘 잘 안 해요. 왔다 갔다 한 번씩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몸조심해라라는 발언이 조금 많이 나갔다, 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 집단으로부터 린치를 당한 사람입니다. 온 가족이 아들 둘까지도 탈탈 다 털렸어요. 우리 역사상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선거법 재판 유죄가 나온다고 확신한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정도의 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형을 때린다? 저는 역사상 못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탄압받고 있고 탄압 힘들어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우리 국민들이 박수 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수용해요. 과하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우리가 토론해 나가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주장이 잘 되고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둘의 이런 그 주고받기 토론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주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토론대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말이 안 되는 대꾸는 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듣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결국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즉각 취소를 하고 좀 사과를 하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사과를 해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거 다른 모든 발언은 잘못된 게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땐 과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대표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어떤 토론을 다루면 또 신난다고 진실성이 없다 뭐하다라고 하면서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했던 행태를 보면 뻔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오랜 시간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언론에서도 아마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신났다는 듯이 떠들어대던데 저는 민주당의 대표나 또 민주당 관계 인사들이 말씀을 조금 더 조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제가 예측하는 왜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하셨을까라고 보면 이따가도 주제가 있던데요. 민주당 자체 내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의원들도 많고 아마도 이재명 대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시각을 갖고 있는데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의원들의 그 주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뜻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발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약간의 실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여권 잠룡들도 이 대표 발언 비판에 가세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깡패들이나 쓰는 말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 홍준표 시장은 감옥이나 가라 이렇게 SNS 글을 올렸거든요. 이 대표가 이런 반응 예상 못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 전체가 집단적으로 좀 이성을 상실해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복경 의원님 굉장히 점잖은 분으로 늘 알고 존경하는데 지금 방금도 말씀하시는 게 뭐 보수 언론에서 신났다는 듯 떠들어댄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이나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언론에서 신났다는 듯 떠들어대는 겁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탄핵을 하고 그냥 기세를 올리고 지금 곧 정권이 넘어갈 것 같고 하니까 아주 그 신났다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뭐 집단적으로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성을 찾으셔야지 원내 일당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말실수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돌아가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래 싶으면 그러면 판결을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서 이 혼란 상태를 중단시키는 게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그렇게 하려면요 차라리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심판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정상적으로 하라는 주장 아닙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뭐 유불리를 따지거나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이렇게 몸조심이나 하라 탄핵을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탄핵이 됩니까? 최상목 대행 탄핵하려면요 대통령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탄핵이니까 또 200석 이상의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헌법재판소 가서 또 그거 갖고 또 다툴 거 아닙니까? 줄 탄핵이 계속돼 가지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할 수도 없는 일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타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네,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한 파장들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제 쟁점이 됐던 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대한 부분에 시작이 된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저녁에 비상의총에 대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같은 것들이 이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충분히 주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격앙돼 있기 때문에 강행하자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뭐 예단할 수는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그 윤석열 탄핵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수 좀 두고 보자라는 의견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보고요.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 계엄 사태 때문에 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이 계엄 사태 때문에 한미 공조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로지 야당 탄압하고 민주당은 모르겠어 이재명만 잡으면 돼 이런 자세로 현 정국을 대하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헌법을 정면으로 대놓고 어겨가면서 정부를 운영하는 지금의 그 대행의 대행 정부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식은 좀 지켜가자.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를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근데 그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더 얕고 오히려 더 값어치 없는 이런 비판처럼 들립니다. 예. 자, 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탄핵을 강행하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줄탄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는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민주당 내에서 탄핵하려고 해도 어려울 겁니다. 첫째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뭐 줄탄핵, 국민적 여론이 나빠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의결 정족수가요. 제적 과반수가 출석했지만 제적 3분의 2가 그 표결에
그 찬성표를 던져야 네. 되는 겁니다. 그럼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최상목 대행을 탄핵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도 아니고 그래서 이 탄핵에 동조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그러면 탄핵이 안 될 게 자명한데 민주당이 화풀이 한다고 또 탄핵 발의했다가 부결되면 그 또 후폭풍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 말로는 저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뭐 몸조심해라 이런 소리나 하면서 지금 화풀이는 하고 있는 거죠. 뭐 아무것도 예. 못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추가 탄핵하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의총에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오갈까요?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이 주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찬반은 저희가 몇 차례 토론했었습니다. 예. 뭐 반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주요하게는 오늘 저녁 이제 9시에 저희가 의총을 하는데 오늘 저녁까지 선고일자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 결국 장기화되게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마은혁 탄핵보다는.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오늘 오후에 늦게라도 선고일자가 지금 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의총이 짧게 끝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번 주말을 어떻게 넘길 건지 다음 주를 어떻게 맞이할 건지에 대한 모색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헌법을 위반해라 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정당이면 적어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정당이면 헌법을 어겨라 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서 마은혁 탄핵보다는 선고 일정에 좀 주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하셨는데 마은혁이 아니라 최상목 대행 탄핵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 실수했고요. 선고에 대해서는 헌법을 지켜라라는 주문이고 최상목 대행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보다는 헌법재판소 선고일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좀 바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과 시간이 아직 뭐 1시간 20여 분 남은 상황이라 좀 더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잠룡들이 공교롭게도 어제 대구 경북 TK를 찾았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배신자 프레임에 관해 이런 인터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꽤 오랫동안 저희 정치를 뭐 가시밭길에서 돌밭길에서 어렵게 한 건 사실이죠. 결국 화두는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걸로 모인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그분들 눈에 유승민을 내놓으면 이기겠는데 만약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저는 그런 거는 잘못된 프레임은 저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세돌 서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다. 지금 현재에서 연조선의 문제라도 이런 건 좀 나중 문제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재명 대표가 오늘 확실하게 어떤 넘지 못할 천장에 막혀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두 분 모두 중도 확장성은 있지만 정통 보수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정면 돌파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돌파가 되겠습니까? 또 스스로가 우선 유승민 의원은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다라고 하면 잘못된 프레임이 사라질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여론조사에 유승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조사가 나옵니까? 아마 그 전체적으로 1%, 2% 정도밖에 안 되는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희망이 없는 거죠. 오히려 보수 진영 지지자들은 유승민으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중도층에 무슨 그 자신이 확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보면 중도층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쪽에서 보면 뭐 그래도 우리하고 좀 비슷하니까 좀 인기가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누가 나왔으면 좋겠나 할 때는 조금 선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 진영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이고, 거기다가 무슨 자꾸 옳은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아니고 옳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길로 가던 대가로 내가 배신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예. 그러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은 전부 틀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먼저 성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면 좀 더 여론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한동훈 대표께서도 사실 대구에 가서 굳이 이 상황에서 그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특히 탄핵 반대 여론이 높은 곳이거든요. 예. 그분들은 어쨌든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물러나야 되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좋은 평가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경북대학교에 가셨을 때 어제 아마 간 것으로 아는데, 네. 강의 들은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는데, 그 강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하 통로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 경북대학교에 지하 통로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고 있을 텐데, 굳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행보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봤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대표의 유죄가 선고가 되면 대권을 접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유승민 전 의원 생각이고요. 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겨누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치 탄압이죠. 세상에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고 자기 경쟁자를 온 가족을 탈탈 털어서 범죄자를 만드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조사연구소 이쪽에서 대한민국을 군사 독재를 향해 가는 나라로 걱정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었는데 이제는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져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부끄러움이에요. 게다가 또 한미동맹에서는 민감 국가로 우리가 지정이 돼 있고, 이런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국정 운영을 한 현 정부에 대해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당당하게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이런 정치 상대방을 탄압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을 해줄 때 본인의 정치 길이 옳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본인에게 유리한 거는 내가 옳다 그러고,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싹 뒤로 빠지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적 지지도를 보면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지지가 안 되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인이 당당하다면 여야 그리고 경쟁자 따지지 말고 바르게 평가할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평가를 하고 그런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충고를 좀 드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죠. 오는 26일 이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비판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복경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의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무슨 실형을 때렸다, 앞에 중형을 때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데, 판결 선고한 것은 법원이거든요. 법원이 무슨 정치 탄압을 했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그건 좀 잘못이고요. 그리고 다만 유승민 의원이 무슨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대권 도전을 접어야 된다 이래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대법원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법원 선고가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이제 집에 가시고 끝나야 되는 일이지만, 그 전까지는 열심히 대선에 나오셔야, 또 우리 당은 또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른 분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선전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분이 나와서 대선판에
참 국민들이 그 어떤 판단할지도 지금은 민주당이 기세를 올리니까 당연히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모아서 여론조사도 높게 나오고 하지만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나면요, 특히 지금 그 탄핵 심판이 언제 선고가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번 주를 넘기면 4월 달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뭐 넘기지 않더라도 4월 달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로 선출을 해놓고 한참 대선 운동을 하고 후보 등록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하면 민주당에서 후보를 못 내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당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 좀 많은 그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 특히 여러 사람들이 지금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몸을 풀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다음 주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2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어떤 민주당에서 준비된 대응책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3심까지 결론을 내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심 끝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대선을 치르고 그리고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국민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을 받아들여야지요.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은 뭐 대응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이재명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그러면 그냥 두면 되죠. 아유, 출마하시라. 그리고 대법원 판단도 천천히 하시라. 그러면 되는 건데 대법원 판단은 막 빨리 하라고 그러시고.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못 잡아먹어서 난리라뇨. 저기 토론에서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저는 그렇게 안 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니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그냥 계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계십시오. 그러니까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일단 왜 국민의힘 분들은 이러는지 말씀을 똑바로 이해를 하셔야죠. 못하겠습니다. 제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에도 그쪽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이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 도중에 좀 끼어들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마저 말씀드리면 마무리해 주실까요?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에 못 나오게 만들고 싶은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 전에 3심 결과가 안 좋게 의원직 상실로 혹은 선거법 위반에 뭐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받고 나온다 그러면 못 나오겠죠. 그 법을 따르면 돼요. 법을 안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의힘 쪽은 헌법을 어기라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차분히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해발 800m 고지대에 있는 강원대 도계 캠퍼스에서 폭설로 학생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네, 폭설 예보에도 학교 측이 무리하게 수업을 강행했고 이후 대응도 미흡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해발 800여 미터에 자리 잡은 강원대 도계 캠퍼스. 낮 12시 반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지만 학교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보대로 오후부터 50cm 가까운 폭설이 쏟아지면서 통학버스 운행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운행 중단 전 통학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옹벽을 들이받은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버스에는 학생 30여 명이 타고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학교에서 읍내까진 걸어서 2시간 넘는 거리인데다 눈길과 눈보라까지 겹쳐 도보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학생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이 학교에 고립됐지만 학교 측의 신속한 안내나 대처도 없어 혼란을 키웠습니다. 학교 식당에 음식도 부족해 일부 학생들은 편의점 제품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춥고 챙겨온 것도 없고 한데 그 상황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대처가 없었죠. 삼척시는 뒤늦게 제설 장비 5대를 긴급 투입했고 밤 9시가 돼서야 학생 300여 명이 간신히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90톤가량의 눈더미가 덮치면서 도로가 다시 막혔고 남은 학생 80여 명은 대부분 기숙사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뒤 내려왔습니다. 학생들은 폭설이 예보된 만큼 비대면 수업 전환을 건의했지만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전날에도 폭설 때문에 비대면 했는데 그 다음날에 또 예보가 있는데 굳이 대면 수업한 게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오전에 눈이 내리지 않아 적설량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해 수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책임자 문책과 함께 폭설 대응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지역까지 이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갭 투자를 막았던 봉인이 풀리자마자 서울 집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규제를 너무 일찍 풀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각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토지거래 허가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상 이제 그 아파트 거래 허가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파트에 당연히 건물도 있고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면적의 토지가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강남하고 그리고 일부 송파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때 해제한 이후 약 35일 만에 다시 재지정을 한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범위가 넓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일대고 일단은 3월 24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이제 집을 살 수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그 이후에도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계속 좀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까지 이번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해당되는 그 아파트가 총 그러면 몇 가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아파트는 4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3개구하고 용산이 되니까요. 2,200개 단지에 한 40만 채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한 1,263만 채 정도가 되는데요. 한 3% 정도가 이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번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 대상에서 아파트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빌라는 제외되고요. 그리고 빌딩 상가 이런 것들도 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이뤄진 적이 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가장 달라지는 게 어떤 점입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살려면은 갭 투자가 안 됩니다. 2년 이상을 살아야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무주택자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주택자는 새로 집을 사면은 종전집을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택 시장이 완전히 실수요 중심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번에 그 대책으로 인해서 두 가지 아마 흐름이 나타날 건데 일단은 갭 투자가 많이 좀 줄 겁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은 강남 3개구의 갭 투자 비율이 지난 2월이 기준으로 43.6%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채 중에서 6채가 갭 투자라는 거죠. 살지 않는 사람이 집을 산다는 거고 이게 제동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3개구에 이제 아파트를 살 텐데 강남 3구에 살지 않는 외지인들이 사는 비중이 한 62.4% 됩니다. 이 역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쪽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좀 일반 아파트가 전세가 비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갭 투자가 좀 많았거든요. 이게 재건축보다는 좀 더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권 상급지 갈아타기에도 좀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거래량은 좀 많이 줄 거로 보이고요. 가격은 좀 뭐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뭐 대출 규제 이런 걸 같이 봐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갭 투자의 영향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대출도 좀 까다로워진다고요? 그렇죠. 대출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이게 정책 대출인데 이것도 좀 금리를 좀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대체적으로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는데 이걸 좀 더 조사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뭐 다주택자라든지 갭 투자 관련해서 대출도 좀 더 좋으겠다. 이런 지금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집값이 뛰었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올라서 그런 건가요? 한마디로 이제 급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이 3월 둘째 주 아파트 이제 주간 동향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토제 해제 이후에 이제 가장 수혜 지역이 이제 그 송파구라고 그러거든요. 그 주간 단위로 0.72%가 올랐는데 이거는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요. 30%가 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급등이다 보시면 되고 강남구나 서초구도 뭐 거의 비슷하게 올랐는데 대체적으로 아마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좀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서울 전역이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오늘자 기준으로 보니까 5,506건 정도가 되거든요. 이달 말까지 아마 집계를 하면 6,000건. 이게 역대 평균치입니다. 그동안에 3,000건 정도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고 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기도도 보니까 2월 아파트 거래량이 오늘자 기준으로 9,400건 정도가 돼요. 근데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6,000건에서 7,000건 정도에 불과했는데 결국은 이제 공간 확산 모형을 통해서 강남이 오르면은 다른 지역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집값을 이제 오르게 한 그 진앙지부터 좀 어쨌든 긴급 좀 진화를 하겠다 이런 어떤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발표를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배경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 좀 화살이 돌아갔는데 너무 일찍 풀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할 당시에도 좀 우려도 있었고 지금 다시 도입이 하면서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풀 때는 시장이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한 월간으로 한 3,000건 정도면은요 역대 평균치의 한 절반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월 당시에 서울 아파트 그 실거래가 잠정 지수도 하락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별로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내수 경기도 위축이 되어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사실상 이 급등할 이유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상 이제 개인들의 어떤 그런 심리 불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자극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요 시장은 이 멘탈을 이탈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수요자들이 행태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그다음에 금리는 인하되고 있죠.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이제 빨리 집을 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강남에서 규제가 이제 풀린다고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그럼 우리 동네도 집값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조급증이 발동되면서 결국 이제 거래 폭발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시장에 있는 저 입장에서는 뭐 2년 전에 집값이 좀 급락했을 때 그때 좀 풀었으면 좀 파장이 좀 덜했을 것 같다. 아니면은 7월에 이제 대출 규제 문턱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이 침체됐을 때 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부동산 가격인데 이번 조치로 좀 집값이 꺾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 위주로 완전히 재편되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일단 거래가 확 꺾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은 이게 좀 시간을 좀 두고 아마 반응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에 포함한 게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자 미국 측은 큰일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러나 철통 같다는 이 동맹 상대국을 단지 연구소 보안 문제로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렸다는 데서 논란과 의문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한국을 민감 국가에 포함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논란이 커지자 미국 측은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미 에너지부가 양국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별일이 아니라고 안심시키고 나선 겁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민감 국가 포함 배경부터 논란과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소 보안 문제라고 밝혔지만 한미 양국 모두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가려다 적발된 한국인 연구원 사례가 이유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기술 보안과 관련해 한국인 연구원이 연루된 더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것이 굳건한 한미 동행을 흔든 원인이자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결정적 이유로 판단됩니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동맹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보수 진영의 핵 무장론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산업부 장관을 급파해 미국 측에 민감 국가 제외를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또 다른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외교 당국의 고민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선고 기일만 남긴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고민하는지, 언제 고민을 끝낼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당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시각 5시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헌재에서 별다른 공지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어떤 기일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로 미뤄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에도 선고 기일 2, 3일 전에는 선고 기일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까지도 선고 기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물론 전격적으로 하루 전에 선고 기일을 공지할 가능성도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등 당사자가 선고 기일이 출석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2, 3일 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이번 주 선고는 어렵고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평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좀 의견이 모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이런 추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의견이 모이기 어렵다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의견이 모아지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 사건, 그 파급력이 상당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단순히 방치해두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이제라도 선고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평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오히려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이 어느 정도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나간다면 만장일치 또는 그에 준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아직까지는 평의 시간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예상보다 지금 선고 길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끝장 토론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원래 공식 절차에는 없는 거죠? 끝장 토론이라는 표현 자체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이후에는 두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평의라고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나아가서 어느 정도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를 마친 이후에는 평결이라고 해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상 평의와 평결 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 마련인데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주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서 평의를 이어나가다 선고 기일을 지정해 두고 마지막 평의와 평결을 선고 당일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마 끝장 토론이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는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외부 일정 없이 오롯이 기록 검토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 오늘 긴 시간을 두고 평의를 마무리 짓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당장 다음 주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에 이제 그 공판 준비 기일도 있고 2차,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26일에 2심 선고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외부 일정들도 좀 고려가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외부 일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어떤 일반 법원의 재판부도 외부 일정을 고려해서 선고 기일을 조정하는 경우는 드문데 다만 사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고 기일이 26일인 만큼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26일 이전에는 선고하지 않겠는가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26일 선고는 26일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26일 선고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그와 같은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재판소의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대로 선고를 강행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헌재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를 놓고 정치권도 여러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헌재가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 과정이나 내용상에서 어떤 흠결, 대통령의 변론권을 제대로 보장 않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비판 등에 대해서 평의 과정에서라도 아주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 또는 국민이 정말 승복할 수 있도록 평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마치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것처럼 호도하고 궤변을 놓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더 이상 이런 내란과 갈등, 불안이 지속되지 않게끔 이제는 헌재가 결정할 때가 됐다. 네. 자, 지금 선고 기일을 놓고 저희가 여러 이제 추측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SNS 등을 통해서 여러 정보지들도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신빙성이 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SNS 등을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정보지 일부는 저도 보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탄핵 인용을 희망하거나 반대로 탄핵 기각을 희망하는 쪽에서 그 희망 구도에 맞춰서 스토리를 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히려 일관되게 어느 쪽에 편향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보안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고 재판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에게도 보안 유지와 관련된 각종 조치가 선행되고 있는 만큼 외부에 이와 같은 내부 일정이나 논의 사항이 유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SNS 등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정보지의 신빙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례를 깨고 선고 하루 전에 발표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상당히 다급하다. 극적으로 만장일치의 결론에 이르렀고 당장 선고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혼란이 극심화할 상황이다라는 판단에 이른다면 선고 하루 전에도 선고기일을 고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에게 출석 기회를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고 당일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경찰과도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선고 하루 전 선고기일을 통제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네. 경찰도 헌재 일대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이고 당일 전국 가포 비상 발령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적어도 2, 3일 전에는 선고기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경찰도 뭐 이제 바로 전날 공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획이 좀 어떻게 될까요? 지나치게 선고기일이 길어지면서 경찰도 모든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선고기일 당일에는 전국 가포 비상 발령을 이미 예정해둔 상황이고 전국의 경찰 기동대가 33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60%인 210개 기동대가 선고 당일 서울로 모이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각 기관에 배치돼 경호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서울경찰청 산하의 23개 경찰서 형사들도 동원돼서 각 기관 급기야 헌법재판소 경내에도 배치돼 서부지방법원 사태와 같은 집단 불법 행위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경찰 특공대도 배치돼 테러에 대비하게 되고 주변 건물 22곳의 옥상도 폐쇄할 방침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다음 달이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달 18일에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가 됩니다. 이미 8인 체제인데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6인 체제에 불과하게 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법상 7인 이상이 출석해 심리해야 한다는 관련 조항이 한때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적용 중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6인 체제로는 도저히 심리도 판결 선고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는 반드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익히 알고 있는 이상 다음 달 18일 이전에 선고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만 사실 다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탄핵안들도 다루고 있는데 지금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심판에 대한 선고도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난점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사유 중에는 비상계엄 방조 부분도 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부에는 비상계엄 동조도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유와 상당 부분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먼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는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각종 쟁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를 두고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한덕수 국무총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들 사건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 부분 지체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9명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이 현재 8명만 임명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제 여야는 마지막 한 자리,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몇 주째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듣고 오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어제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하며 국민께서 뒷목 잡게 만들었습니다.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주가 꽉 찼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십시오.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유 중에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고 압박할 근거를 상실하게 해버립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장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평의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여야는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건가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평의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고 곧바로 평결을 거쳐 선고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변론 제기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돌발 변수가 발생한다면 지금부터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 외에도 일반 법원의 재판의 경우에도
변호인 심지어 하급심 재판부의 판사도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 변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게 되면 평의가 지금처럼 길어질 경우에 전격적으로 변론 제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헌법재판관들도 변론 제기를 통한 심리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평의가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존의 심리 과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보니 만약 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그 연장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좀 거친 발언들을 이제 여야에서 좀 주고받고 있고 오늘 밤 민주당 의총에서 이 탄핵안을 논의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면은 30번째 탄핵안이 되는 거고 뭐 소추 사유나 뭐 절차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직무집행 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보니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그 요건을 갖추어서 얼마든지 탄핵 소추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 과정에서 이 본회의는 법사위의 회부에서 일정한 조사를 단행하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탄핵 소추를 강행하게 된다면 법사위 회부보다는 본회의에 보고된 즉시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그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한덕수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그 의결 종족수를 두고 심각한 대립이 일 것으로 보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불거진 의결 종족수 부분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불거질 것입니다. 예, 관련해서 여당 장동혁 의원이요.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에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 민주당의 압박에 근거가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는 조치는 국회에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찌되었든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으면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물론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중에도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각하되거나 기각된다면 그 이유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을 마땅히 임명하여야 하지만 당장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각하나 기각이 될 것입니다. 즉 한 총리 탄핵 각하나 기각이 곧 민주당 압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지금 만약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을 추진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직무가 이제 정지가 되잖아요. 그럼 다음 권한대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 조직법상 권한대행 순위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즉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다음 권한대행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만약 이주호 교육부총리도 어떠한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때는 정부 조직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 순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최근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는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신청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신청은 조만간 각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일부 인용을 하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직접 헌법재판관 명령을 해달라거나 이미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은 각하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결정할 뿐이지 직접 그 법률 관계를 형성할 권한 자체는 헌법이든 헌법재판소법이든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해달라는 신청인 만큼 조만간에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좀 지연이 될수록 뭐 재판관에 대한 어떤 위협이라든지 테러 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 글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신변 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종료 시점은 이게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일단은 비공개 단계를 넘어서서 언제까지 신변 보호를 이어나가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찰의 신변 보호가 시작돼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투입되는 인원과 방식도 비공개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즉 테러 위협 제보를 받고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신변 보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하다가 오늘 방탄복을 입고 드디어 외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신변 보호 조치가 두텁게 이루어지는 만큼 경찰의 동선도 상당히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끝으로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니까 영장심의위가 이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는 3번째,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2번째 경찰의 영장 신청이 반려되자 경찰이 전격적으로 서울고검에 영장 심의를 신청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도 고민 끝에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영장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여러 쟁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이유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인데 체포저지, 부당한 인사, 보안통신서버 기록 삭제 지시입니다. 그런데 체포저지는 고의성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네. 부당한 인사는 구두 명령에 불과해 부당한 인사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는 단순한 보안 조치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즉 혐의 소명 여부부터 검찰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를 단행한 이상 아마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혐의 소명 여부를 비롯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를 두고 김성훈 경호차장과 상당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이제 그 구속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언급하셨던 그런 쟁점들이 좀 논의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범죄 혐의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상당히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포 저지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데 이미 체포 저지 상황은 현장 영상을 통해서 체증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관련자 진술도 확보돼 있고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 포렌식도 완료된 상황인데 더 이상 수집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데 인멸할 증거는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석방된 상황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경우에는 어떠한 외부 상황, 심지어 법원의 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이라면 이 인물이 과연 업무를 버리고 도망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재판부가 도망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김성훈 경호차장 측이 적극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검찰의 경우에는 이제 비화폰 증거인멸 여부가 중요할 텐데 이 비화폰 서버가 확보된다면 계엄 당시 상황을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김성훈 사장 측은 비화폰 통신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에 따라서 확보한다고 해도 별다른 자료가 나올 것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화폰 서버가 확보된다면 통화 내역이 복원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어떤 자료가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막상 확보해 보면 거기서 예상치 못한 근거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비화폰 서버가 확보된 경우에는 어떠한 통화 기록과 내용이 나올지 알 수 없어서 비상계엄 전후에 그 내밀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내밀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도 상당히 유용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 비화폰이 뭐 이틀마다 삭제가 된다고 하는 거면은 그 포렌식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와 같은 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인지를 넘어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어떠한 물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압수수색해봐야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 당사자의 진술과 다르게 의외의 장소에 따로 보관돼 있다거나 복원을 시도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복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직접 압수수색한 이후에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아야 실제 어느 정도 근거 자료가 나올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유의미한 정황이 나온다면 내란죄 등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재차 압수수색을 단행해야 하고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수사이지 내란죄 수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차 내란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단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 사건이 기소되고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에서 이 사건 수사 기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록 송부 형태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송부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절기에 춘분인 내일부터는 꽃샘 추위도 차츰 풀리겠는데요.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도로 여전히 예년보다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14도까지 올라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날은 따뜻해지겠지만 내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호남 등 서쪽 지방부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은 오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청주 0도, 부산 3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14도, 광주 15도,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온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